그리고 19일이지. 19일 수업은 너는 304강이지. 거야 3층. 원래 거기였어? 네. 아 그럼 그대로 거래. 그대로 거. 자, 그 천말문산에서 질문 하나씩 해야 됩니다. 여기다 질문할 거 있으면 해주세요. 저 15번. 15번 하나? 네. 이거 하나? 나머지 내가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지? 그런 거야? 지금 질문 안 하면 못할 건데 나 이제 끝난 줄 알아? 그래서 채점 해오고 질문거리 다 찾아보라고 했잖아. 그치? 하고 일단 나머지는 좀 보자. 그 15번 같은 경우는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 문제가. 그래서 미클에 대한 작가의 부연 설명이다. 그럼 이건 작가가 직접 했다는 얘기죠. 부연 설명이니까. 보기를 같은 경우 A부터 E를 이해하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1번에 보면 A에서 새로 나타난 고사리 수를 보며 더 나은 세계를 꿈꾸는 시인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얘가 지금 새로 나온 게 맞지? 그러면 당연히 위에 해석 자체를 볼 때 이렇게 나오잖아. 참맑은 물살은 섬진강가의 어느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쓴 시인데 바로 곁에 회문산이 있었지요. 회문산은 한국전쟁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섬입니다. 강물에 흐르는 진달래 꽃들의 연분홍에 우리 민족의 아픈 살들을 가만가만 만져주는 것 같아요. 그래요. 과거의 회문산은 어떤 공간이야? 파괴된 공간 또는 전쟁의 공간 이런 거지. 근데 새로 이게 태어났대 고사리순이. 그럼 새로 나온 거니까 여기서 뭘 볼 수 있어? 새로운 희망 이런 거 연결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1번은 정답 아니지. 그 다음 B는 앞에 볼 때 B가 빠졌네. B가 너라고 나오지, 그지? 그 너는 어린 시절을 견디며 함께 살아오고 앞으로 함께 살아가 우리 민족으로 확대할 수 있다. 왜냐면 너라는 거 자체가 거기에 밑에 두 번째 줄 보면 결국 우리 민족하고 연결되어 있는 얘기지. 딱 한 명을 얘기한 게 아니야. 물론 먹이가 없으니 이게 우리 민족이라고 확대될 수가 없겠지만. 세 번째, 시에서 의인법으로 비유한 거는 맞지. 물살 자체가 머리카락 갖고 있다고 얘기 나오니까 의인법은 맞아. 근데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 여기까지도 맞지. 어차피 비유 안에 의인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근데 한국전쟁 당시에 회문산에 죽은 사람들 추모하기 위한 것과 의인법은 아무 상관도 없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한 거야? 물살 자체가 곱다는 거를 설명하기 위한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을 추모한다는 거를 뽑아내기는 무리가 있지.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정답 3번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거기 안에서도 연분홍이 우리 아픈 살들을 만져주는 거지 물살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그치? 물살이 우리를 만져주는 게 아니니까 물살에서 추모를 느끼는 건 뭔가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마지막 그 4줄 정도를 다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광물이 흐르는 진달래꽃의 연분홍이 우리 아픈 살들을 만져준다고 하잖아. 그럼 위로해주는 거는 물이야 연분홍이야? 연분홍일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 4번 D는 우리나라
봄의 대표적인 색깔이며 희쪽하다고 이루고 싶은 세상을 염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 자체를 보면 연분홍 상황금마. 근데 연분홍이 뭐랑 연결되어 있어? 보기 대로 본다면 진달래하고 연결되어 있고 진달래가 원래 봄에 피는 꽃이니까 진달래가 봄에 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는 좀 심하다는 얘기지. 이건 상식인 거니까. 그리고 꽃은 원래 봄에 피잖아 기본적으로. 그 다음 이라는 부제를 사용해서 밑글이 단순히 자연의 생동감을 넘어 또 다른 의도로 전달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면 행운산이라는 기본적인 우리도 목소리가 이 부제를 준 거는 주제 자체가 뭐라는 거야. 자연적인 친화를 얘기한 것도 있겠지만 일부 뭐에 대한 거, 이런 유교에 대한 것도 이 제목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 대신에 우리 민족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산이라는 거를 뭐 강조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도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12번에 1번 찾아봐. 어딨어? 가군단 유서 사용해서 믿음감을 살리고 있다. 어디야? 어디야? 137쪽을 봐도 돼. 시는 거기도 있으니까. 어디야? 그럼 1번 왜 넘긴 거야? 강원적 요소를 활용해서 믿음감을 살리는 부분을 찾지도 못하는데 뭘 갖고 넘기는 거야? 가군이 뭔지 몰랐으면 찾아보던지 질문하던지 두 개 중에 하나인데 둘 다 안 하면 뭐 어떡할 건데? 숙제를 문제만 풀어본 게 숙제가 아니라고 했잖아. 오늘 마지막 정리할 거니까. 그치? 각은 맨 마지막에 같은 글자 반복된다고. 위치의 문제야.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 오늘의 유표에는 크게 보면 우리 이런 거 배우잖아. 음보율. 뭘 반복한 거야? 음보를 반복한 거지. 뭐 3이나 또는 뭐 4원도 이런 것들, 그지? 이런 거를 반복한 거잖아. 음수율, 뭘 반복한 거야? 단어에 대한 상식이 없어. 음수율, 글자 수를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뭐 3, 4조, 15조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 음이율, 위치. 글자의 위치야. 이게 요새는 잘 안 나오는데 말이 보통 이제 두분이나 가군이라는 말을 중에서 이거는 가끔 나오고 얘는 거의 잘 안 나와. 가군이라는 게 맨 마지막에 같은 글자 반복하는 거. 이걸 보면 뭐뭐네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게 나오잖아. 그리고 뭐뭐바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게 나오지. 같은 위치에 같은 글자를 반복시키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와도 되고 이렇게 나와도 된다는 얘기야. 아니면 이 둘을 풀어서 뭐뭐네 뭐뭐가 이런 식으로 반복된 시어를 통해서 우리 형성하고 있다. 요거를 이렇게 바꿔놓은 거야. 같은 말이야 다. 왜 이런 거를 그렇게 어렵게 써요? 이건 얘네 맘이지. 네가 아는 용어로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런 거고. 대신 12번에 5번 같은 경우는 생명력이 가득한 자연을 마주하는 느낌의 감흥이 마저 다. 왜냐면 이 글 자체가 기본적으로 뭘 쓴 거니까? 자연의 아름다움을 쓴 거니까. 하지만 대비되는 소재가 없지. 왜냐면 자연만 얘기하고 숙세하고 자연하고 이렇게 대비하거나 이런 걸 나오는 게 아니잖아 지금 여기는. 그러면 대비되는 시어들, 그러니까 소재나 이런 것들은 없지 따로. 그 다음 13번도 같이 봐봐. 13번에 보면 이상하게 시선 이동이 있어 없어? 1번 선지를 볼 때 있어. 근데 원경에서 근경 또는 근경에서 원경 이런 게 없지. 왜냐면 하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물살을 보고 있다가 그 다음 고사리 순도 보고 있다가 이미 이렇게만 해도 1년 안에 뭐 하고 있어? 움직이지 눈이. 그러니까 시선의 이동이 있는데
멀리서 가까웠거나 뭐 가까이에서 멀리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원경에서 근경 미것만 빼면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런 거고. 그는 두 개 비교하는 것만 한번 볼까? 그 25번 문제 봐봐. 어차피 별장면 나무는 교과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외부 질문이 아니야. 기본적으로. 근데 거기에서 이제 몇 개 빼주는 거 있기는 한데 두 개의 공통점이라고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꼭 기억할 건 두 개는 주제가 안 맞아. 그러니까 주제상의 공통점 아니지. 별장면 나무는 자연을 드러내긴 하잖아. 똑같이 그지? 하지만 주제가 자연의 친화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 그러면 이 글의 기본적인 테마의 주제는 뭐야? 별장면 나무. 두 글자를 얘기하면 그 두 글자 빼고 얘기해봐. 뭐야? 답답하네. 저기요, 이번 주에 다 정리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문제 4차례 풀고 있잖아. 그치? 여기서 지금 3세트 하고 있고 작성까지 4차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이 글의 테마나 주제가 안 나오면 어떡해. 사람 뭐 그게 어려워? 나도 별장 나고 되고 싶다 라고 세 번째 연에 얘기하고 있잖아. 당신의 한별 열심히 땄다가 당신에게 승문무리들을 아름답게 지고 싶다. 너 하나 되고 싶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사랑이지 테마는 기본적으로. 25번에 2번을 보면 색치어가 나오잖아. 각자 색치어는 뭐가 나와? 가에서는 연분 그렇지 연분홍이 나오지. 그 다음 나에서는 순금 순금빛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색치어가 나왔다는 거는 심상이 뭐란 얘기야? 심상. 너 용어 공부 안 할 거야? 시험에서 심상이 뭐예요? 물어보는데 심상이 뭐예요라고 얘기할 거야? 감각이 뭐냐고 감각이. 시가 감각이 오가만이냐. 심상, 감각, 이미지 이거 다 똑같은 말이라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뒤에 감각적 형상하고 있다 대신에 둘 다 시각적인 심상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도 된다는 얘기야. 같은 말이니까. 같은 거를 가지고 선지들은 조금씩 다르게 움직여주고 다른 단어 갖다 쓰기 때문에 이 세 개도 다 같은 걸 알고 있고 색채어가 다 시각이다 이것도 파악을 해야지. 왜? 너는 눈을 갖고 보지 코를 갖고 뱉으면서 노란색이네 노란색의 냄새가 나 뭐 노란 냄새가 나 노란 맛이 나 뭐 그럴 거야? 이렇게 안 할 거야. 다 같은 말이야 기본적으로. 오케이? 그리고 가에서 나타나는 심상이 하나 더 있지. 그게 뭐야? 시각 말고 하나 더 나오지. 그렇지. 가에는 그래서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근데 나는 시각밖에 없어. 파악을 해야 돼. 그러니까 공통점은 둘 다 시각이 있는 거지만 차이점에서는 가에서는 촉각이 있지만 나에서는 촉각이 없어요. 이런 거야. 알겠지? 26번도 같이 봐. 26번의 맨 마지막 미음에 당신 한 별에 아름다게 지고 싶은 나를. 그러면 이거 명사로 시간을 마무리한 게 아니잖아. 그럼 뭐로 마무리했어? 미음은 이 마무리가 어떤 문장 성분 갖고 한 거야? 이게 어려워? 마지막에 이렇게 끝났잖아. 그 이거 문장성분 뭐냐 물어보면 똑같잖아 지금. 목적어. 이렇게 목적으로 끝나면 기본적으로 이거 여운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여운 주는 거지. 서술어가 빠졌으니까. 그치? 마지막에 서술어가 없는 건 전부 다 여운을 준다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명사로 시제형을 만약에 마무리해도 영혼을 주는 거지만 목적으로 끝나도 영혼을 주는 거야. 왜? 소수가 빠져버렸으니까 뭔가 이야기 끝이 덜 끝냈잖아. 만약에 누가 물어봐. 밥 먹을래? 밥을 점점점점. 그럼 밥을 어떻게 하자는 거야? 먹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알 수가 없잖아. 그게 영혼이잖아. 공부했어 안 했어? 근데 과이가 엄마한테 얘기해. 공부. 그럼 엄마가 뭐 어쩌자고 이러겠지.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완결되지 못하면 전부 다 영혼인 거야. 기본적으로. 수미상관도 그러면 영혼인 거야. 왜? 앞뒤가 같으면 마지막이 어떻게 결말 끝나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것도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영혼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영혼의 뜻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봐야지. 아 이러니까 영혼이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공부하는 거 자체가 매번 그거 이거 내실 때 보면 그냥 단순하게 문제 많이 풀고 이전에 문제에서 이랬었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 풀니까 당연히 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오지. 왜? 이치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잖아. 시험 범위 안 보니까 좀 몇 개 외우고 몇 개 문제 좀 더 찾아보면 그냥 외우면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1등은 안 나오지. 시험 내내 내가 지금 강조한 게 있지. 분명히 용어는 중요하니까 정확하게 하고 교원과에서도 정확하게 하라고 했잖아. 아까 문제도 내가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건 해석 자체를 제대로 지금도 좀 불완전하니까 몇 개 틀린 게 있으니까 하는 거야. 해석이 완전하면 해석과 연결된 문제는 안 틀려야 돼. 물론 한 번 하고 이제 소거되긴 하지만 자꾸 잡아둬야지. 안 그렇습니까? 안 잡아두면 또 까먹을 텐데. 이거 영어 나오고 되게 비슷한 거란 말이야. 결국은 세종대왕이 글자를 읽을 수 있게 한 거지 글자를 이해할 수 있게 한 게 아니잖아. 글자를 이해하는 거하고 글자를 읽는 거는 다른 문제지. 아니 칠판이라고 누구나 읽을 수도 있겠지. 한글만 배웠으면. 하지만 칠판의 뜻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이거 누가 못 읽어. 근데 이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각이 돼야 수험생이 되는 거지. 안 그래? 매번 얘기하잖아 매번. 너 정규 시간에 그런 얘기 안 들었어? 자, 그 다음 건데 넘어와봐. 나중에 시험에서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시험에서도 여기다가 보면 조화나 또는 공간이나 교관이나 이렇게 나오잖아. 다 똑같은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조화, 공간, 교감은 연대, 공동체 이런 것과도 연결될 수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참말문 부사는 이걸 다 얘기하는 거잖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말이야. 시험에서 볼 때는. 그 다음 소설과 연결된 것들에서 꼭 기억할 게 있어. 시하고. 시는 무조건 화자가 되는 거고 소설은 무조건 서술자라고 얘기해야 돼. 그리고 시조하고 가사는 기본적인 문율 구조는 똑같아. 대신 짧으냐 기냐. 그러면 무조건 고전들다 뭐라고 그랬어? 정형시라고 했지. 왜? 외형들을 갖췄으니까. 근데 현대시 같은 거는 이렇게 맞춰도 이거는 시인이 직접 한 거니까 뭐 한 거야? 그냥 자유시고 내지음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정형시라는 거는 형식이 미리 정해진 거니까 무조건 외형들인 거고 자유시라는 거는 자기가 멋대로 그냥 문율을 만드는 거니까 무조건 내지음인 거야. 현대시는 생각해봐. 이게 글의 종류야? 아니지. 현대에 썼다는 거니까 이건 그냥 시대 구분하기 위한 거지 시의 종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현대시는 기본적으로 전부 다 내조율이야. 근데 고전시라는 거 자체가 이건 글의 종류가 아니잖아. 말 그대로 발레를 나는 게 아니라 시대를 나는 거니까 고전 안에서 얘기하는 뭐 시조나 가사나 고려가요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글의 종류인 거야. 그러면 이렇게 글의 종류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뭘 갖췄다는 얘기야. 형식을 갖췄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이것들이 갖고 있는 운율이 서로 같을까 다를까? 조금씩은 다른 게 있겠지. 만약에 세 개가 다 똑같으면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 나와? 물론 얘네들이 운율 구조는 같지만 형식에서 이렇게 차이가 생기잖아. 왜? 얘는 반드시 3장이 돼야 되고 얘는 3장 넘어가도 되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고전 이제 모의고사까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은 잘 알고 있어야 돼. 달빵은 1인칭 무조건 관찰자야. 왜? 황수건이 주인공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황수건의 심리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 마지막에 실제로 얘가 굳이 왜 포도까지 훔쳐서 나한테 왔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지.
하지만 내가 여기서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도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벽한 관찰자의 시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좀 주관적으로 보는 부분도 존재하는 거야. 그래야지 뭐 할 거야? 황수건에 대한 연민이나 이런 게 생기겠지. 맨 마지막에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이 듯하였다. 이게 달밤조차도 어쨌든 얘가 안타까워 이렇게 하는 거니까 황수건은 마지막까지 불쌍한 사람인 건 맞아. 그래서 시험에서 볼 때 몇 번 선제 나오잖아. 달밤을 가지고 애상적이다라고 나오면 맞아, 틀려? 맞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비극적 결말이다 라고 얘기하면 맞아, 틀려? 이건 아니야. 슬픈 건 맞지만 달밤이 얘를 볼 때도 위로해주고 있고 이런 거니까 결말 자체가 완전히 비극적인 건 아니다. 약간 이런 거야. 왜냐면 이렇게 끝나면 실제로 마지막에 앞으로 홍수건이 어떻게 살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얘가 실패할지 아니면 또 다른 걸 이거를 뭐 기회 삼아서 나중에 성공할지 이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야. 약간 열린 열면 이것도 그런 식인 거야. 보게 되면 황수건은 어쨌든 마을 사람들이 볼 때는 반편이야. 반편이라는 게 이제 바보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홍수의 성격은 크게 보면 두 가지야. 순수하다, 좋은 거지. 하지만 어리숙하다. 이건 나쁜 거야. 이미 일제강점기 때도 이런 정도 사람이 살기는 어렵다는 거야. 세상 물정 잘 모르거나 조금 지적으로 좀 딸린 사람들이 살기는 어렵다는 거니까 지금 시대는 더 심하겠지.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뭐한다? 관심 가지고 애정 사는 게 우리가 사는 사회 아니야?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겠지, 작가는. 아마. 안 그랬으면 작가가 뭐 할 거야? 이런 바보들은 그냥 세상에 도태되면 돼.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 세상에 어차피 이런 인간들이 계속 존재할 건데 이런 인간들 자체를 어떻게 하냐는 작가의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다를 수는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말 그대로 가영에 보면 저런 바보들은 그냥 세상에 도태돼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작가는 저런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는 게 사회 아니야. 그냥 이렇게 썼다는 것 뿐이야. 기본적으로. 그리고 서술자는 무조건 안에 있지. 그죠? 1인칭 관찰자니까. 자, 이 정도가 이제 간단한 얘기고, 자, 달밤에서 질문 하나 주세요. 있으면 해주세요. 저 14번이요. 13번? 14번. 14번? 이거 하나만 했는데? 저 24번도 14, 24? 일단 이렇게 두 개 보고 하나만 보고. 자, 14번. 자, 고지를 바탕 미끄러 감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금 보기에 나오지. 이태준은 급변하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들을 작품에 등장시킨 경우가 많았다. 이건 이 사람 작품의 성향이란 얘기지. 근데 여기서도 홍수건 인물이 딱 이런 정도를 보여주고 있잖아. 이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지니지 못했지만 순진함에 순박하다.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지니지 못했다는 게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리숙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홍수건 그대로 얘기한 거야. 이태준의 인물들이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각박하고 인정 없는 현실 사회의 모습을 비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그들의 경우 혼란과 불안, 좌절과 소외는 물론 욕망을 연민 어린 시선을 그려내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사람을 이렇게 단편 취급하는 사회가 더 문제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인정이 없는 각박한 세태에 대한 비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런 작가의 태도에는 지식인의 동정심이나 감상적 허위의식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태준의 작품 속에서 작가는 이들을 내려다보며 동정하기보다는 그들과 정서적 일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보면 나라는 사람이 여기에 보면 작가하고 되게 유사한 거잖아. 근데 나가 황수건을 불쌍하게 생각해? 단순히? 불쌍해서 그냥 돈 주는 거 아니잖아.
나름대로 뭐가 있는 거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는 거고 응원하는 마음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치? 정서의 일치감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럼 1번에 볼 때 황수건이 저도 내일부터 원배달이에요 라고 원배달을 동경하는 모습에서 나라는 사람이 진짜로 이 사람이 성공하길 바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실제로 황수건도 이렇게 성공하고 싶은 거지. 근데 1번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원배달이라는 게 굉장히 뭔가 거대한 소원이야?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의 소박한 소원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와도 된다는 얘기야. 정식 실제로 신문 배달원 자체가 뭐 거창한 건 아니잖아. 그죠? 뭐 내일부터 저도 사장님입니다. 뭐 이것도 아니고. 그죠? 그 다음 원배달인의 기대에 부푼 황수건에 대해서 내가 마음속으로 진실로 즐거워하는 모습은 당연히 뭐 할 거야? 황수건의 마음에 동화되는 모습이잖아. 그러면 이 사람과 일실감을 느끼는 게 맞지. 왜? 황수건과 나는 아무 사이도 아닌데 내가 이걸 기뻐할 이유가 없잖아. 만약에 실제로 정서 일치감이 없으면 황수건을 보고 뭐 할 거야? 뭐 어쩌라고 근데 네가 원배달 기대에 기쁘는 말고 나는 뭔 상관인데 이래야 정상일 거 아니야. 근데 일체감을 가지니까 나도 그걸 기뻐해 주는 거겠지 마음속으로. 세 번째, 보조 배달도 떨어진 황수건의 모습은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머무게 된 거지. 왜? 멍청한 일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잘린 거잖아 결국에는. 이 사람이 멍청하지도 않고 신문만 제때로 제 시간에 배달만 했으면 이거 떨어졌겠어? 아닐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리석한 모습이거나 이런 거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이니까. 네 번째, 내가 황수건의 실패에 대해서 세상의 야박함을 원망하는 것은 황수건 같은 사람이 살아가기 힘든 현실에 차가움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황수건 실패에 대해서 내가 네가 바보 같으니까 실패하는 거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회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은 사회 인정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잖아. 근데 마지막, 황수건이 미천만 있으면 고춧가루 노릇 대신 장사하겠다고 말하는 것. 일단 이거는 그냥 나오는 말이니까 맞기는 해. 근데 절망된 현실 속에서 허황된 꿈을 꾸는 인간의 욕망이 나타난다. 근데 이렇게 되면 황수건 이거 비난하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얘 쓸데없이 허황된 꿈만 꾸고 있어.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보기하고 완전히 왜? 충돌되지. 보기는 이런 사람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문제라고 했는데 5번은 황수건을 비난하니까 문제가 되잖아. 황수건이 이렇게 힘든 거는 뭐 때문이야? 사회가 이렇다는 것 뿐이고 이 사람이 장사한다는 게 이 미천만 가지고 장사하는 게 뭐 장사를 크게 하겠다는 거야? 아니잖아. 간단한 장사 그냥 하겠다는 거니까 이게 같은 거야. 원배달에 대한 소원이나 아니면 이 장사하겠다는 소원이나 둘 다 그냥 소박한 소원인 거야. 기본적으로 장사가 미천 엄청 거대하게 무슨 뭐 크게 하겠다는 게 아니니까. 뭐 편의점 정했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허황된 꿈을 꾸게 되면 이거 무조건 황수건 까는 얘기니까 안 맞지 거기하고. 그지? 자 24번 24번은 고개 장면을 얘기하는 게 결국 맨 마지막 문장을 얘기한 거잖아. 그지? 달밤의 주인공 황수건은 한결같이 자신의 불행이나 운명에 순응하다가 결국 패배하거나 좌절하게 된다. 그로 인해 비애는 하나의 장면에서 최고조의 얘기가 집약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장면이면 마지막 장면이라는 얘기잖아 결국에는. 그럼 1번에 볼 때 달밤이 비치는 밤은 애상적 분위기, 슬픈 분위기 한번 맞겠지. 이 사람 담배 뻑뻑 빨고 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 황수건의 처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그에게도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럼 맞는 얘기지. 세 번째, 황수건의 비애를 부각시키는 측면에서 비극적인 정서를 심화한다. 황수건 자체가 현재 비극적인 상황이 있는 건 맞잖아. 그리고 분명히 보기에도 패배하거나 좌절하면 그거 비극적이지. 좌절하는데 기뻐요. 전 패배했는데 너무 좋아요. 그런 인간 있어? 전 꼴찌인데 행복해요. 안 맞잖아 뭔가. 그리고 보기를 잘 봐야지. 분명히 맨 마지막에 좌절한다고 맞춰나왔으니까. 네 번째, 황수건을 바라보는 나의 안타까움을 부각해 독자가 관찰자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가 황수건을 바보로 안 보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이지. 내가 황수건을 바보로 취급해 안 해? 안 하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람이 바보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 기본적인 걸.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시선에 맞춰서 우리도 황수건을 바보처럼 보는 게 아니라 연민어리게 보는 거잖아. 만약에 작가나 서술자 자체가 황수건을 바보로 취급한다면 독자도 뭐로 취급하기 좋아?
답으로 치고 보니까 좋은 거지. 기본적으로. 근데 마지막 5번에 보면 서정적 분위기를 통해서 지나치게 현실적 분위기로 흘러가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비일성을 절제한다. 근데 보기에는 맨 마지막에 패배하거나 좌절해버리고 그로 인한 피해가 맨 마지막에 커진다라고 했는데 그런 비일성 절제라는 거는 보기하고 너무 안 맞지. 그치? 보기를 무시하고 풀니까 정답이 사라지는 거지. 보기에서 마지막에 어쨌든 결국은 비교적으로 끝났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보기는. 그러면 절제되는 게 아니지. 그리고 지나치게 현실적 분위기로 흘러가지 않도록이 아니라 이거 정말 지나치게 현실적이잖아. 왜? 현실적이지 않으면 한소원이 결국 뭐 했어야 돼? 뭐 성공하거나 뭐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정말 다 실패하고 부인도 도망가고 이렇게 현실을 끝내놨잖아. 이 사람이 만약에 성공하면 그게 오히려 환상이지. 왜? 실제로 이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겠어? 사회에서? 너 같으면 내가 정치인 역할을 하는데 내 멋대로 정치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할 거야? 그치? 사람들이 그럴 거야? 어머 이렇게 지 멋대로 종이 쓰는 정말 최고예요. 종을 이렇게 자기 멋대로 치는 개성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을 국회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끝난 거야 결국은 이야기는. 자 26번을 잠깐 봐봐. 26번을 보면 그 1번에 구어체는 뭐고 문어체는 뭐야? 그러니까 설명해봐. 저는 말로 그 대화. 대화체? 문어체는 그냥 그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거.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잘못된 거야? 둘 다 잘못된 거야? 둘 다 틀려. 일단 뒤에도 안 맞고 여기는 인물 간에 갈등한 적이 없지. 그리고 나하고 황수고는 계층이나 이런 문제도 아니잖아 정확하게. 둘은 갈등한 적도 없고 구어체 문어체를 혼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황수하고 내하고 거의 대화 위주로 가고 있는 거니까 대화체 위주로 간다고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1번은 탈락하는 거고 2번은 시점이 달라진 적은 없고 3번에 인물과 관련된 1화 제시하면서 향후 전개될 거를 암시한다. 근데 1화는 몇 개 나오긴 하잖아. 근데 1화를 통해서 다음 사건에 대한 암시가 있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지. 네 번째, 작품 속의 인물이 관찰한 것을 서술하면서 여기까지 맞지만 주인공의 어수선이 희화하거나 웃는 관찰자가 아닌 거니까 안 맞겠지. 그 다음 마지막, 주인공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관찰한 과정에서 보이는 서술자의 태도를 독자들이 공감하게 한다. 아까도 얘기했잖아. 서술자 자체가 황수관을 공격하거나 황수관을 비난하지 않기 때문에 독자도 뭐한다. 그런 서술자한테 듣기 때문에 똑같이 뭐한다? 이 사람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고 공감하거나 연민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서술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물을 바라보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태도나 시각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야. 충분히. 오케이? 이거 시대가 일제강점기이긴 하지만 이 글의 특징은 뭐냐면 일제강점기의 어떤 상황이나 또는 일제강점기 시대적 아픔이나 우리 민족의 아픔이나 이런 거와 연결된 작품은 아니야. 실제로 일제강점기 작품이라고 다 저항만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 저항만 쓸 수도 없고 그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한 건 아니야.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파악할 수 있는 단어들이 나오긴 하지. 그죠? 이 사람이 뭐 일본어 중간에 쓰거나 이런 부분을 보면 일제강점기인 게 확인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일제강점기 아니라면 그런 노래를 부를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 흰바람벽 에서 질문. 저 8번이랑 8번이요. 22번이랑
8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 그리고 지금 보기에 보면 이런 일이 나오지. 백성은 만주국의 관리를 그만두고 고향을 떠나 궁핍하게 삶을 살았던 이 시기에 작품을 썼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할 때 썼다는 얘기잖아. 이야기는. 백석이 시에는 평안도 방언과 지역 공동체의 삶이 담겨 있는데 지역 방언은 민족의 삶에 대한 시인의 관심에서 비롯된다. 백석은 근대화 속에 소멸되어가는 공동체의 삶을 음식과 풍속을 통해 재현하면서 민족의 주체를 유지하고자 한다. 그러면 분명히 지역 방언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잖아. 토소이나 향토소이나 이런 거 주기 위해서.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건데 1번에 볼 때 좁다란 방이나 낡은 무명사치 다 가난한 삶과 연결되어 있지. 왜냐면 무명사치 자체가 낡았다는 거나 방이 좁다는 거 자체가 가난하니까 이런 데 있는 거잖아. 그 다음 2번 늙은 어머니를 실제로 벽을 봉해서 떠올리고 있지. 떠올린다는 것 자체가 뭐 한다는 거야? 그립다는 얘기잖아. 안 그리는 사람 뭐하러 떠올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난 백석이 자신의 어머니를 그렸다는 것에서 비롯된 것을 볼 수 있겠어. 맞는 얘기지. 그 다음 세 번째 개포는 평안북도 방언이니 평안도 방언을 자주 사용했던 백성의 특성이 드러나는 시로 볼 수 있겠어. 이건 뭐 당연히 방언이니까 맞는 얘기고. 네 번째 대국국과 같은 향토적 음식은 음식과 풍속에 대한 시인의 관심과 관련해서 해석할 수 있겠어. 대국국이라는 게 일단은 향토적인 시어는 맞아. 근데 이것만 보고 우리가 이런 풍속을 떠올릴 수 있을까? 이건 무리지.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냥 이것만 어울린 거지. 대구를 어느 시기에 먹었는지, 뭐 무슨 뭐 설날이나 뭐 단오절이나 뭐 이런 데 먹었는지 설명을 전혀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대구 자체가 자신의 과거의 고향에서 뭐 먹었던 국이라고 해서 향토성을 확인할 수 있어도 풍속과 연결되거나 이런 건 안 맞지. 그럼 뒤에는 빼야지. 그래서 향토적 음식은 그냥 고향에 대한 관심을 관련해서 해석할 수 있겠어. 이렇게만 나왔어야지. 이거는 복기에 있는데 왜 안 맞아요? 복기는 백석시 전체에 관한 얘기를 한 거니까. 이 시에 풍속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흰바람벽에는 나타난 풍속이 없어. 기본적으로. 그치? 그러니까 안 맞지. 이건 시인 자체가 갖고 있는 성향에 관한 얘기니까. 그 다음 5번 쓸쓸한 얼굴에 드러난 화자의 전사는 지역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한 일제강점기 현실에 대한 백석의 무력감을 얘기합니다. 무력감이라는 것 자체를 이 사람이 쓸쓸함이나 또는 외로움이나 이런 걸 느끼고 있는 것 자체가 결국 현실의 어떤 무기력한 성을 얘기하는 거죠. 반대로 쓸쓸하거나 외롭지 않아요. 그걸 먹어야 되는데 위지가 있는 거니까. 실제로 이 시는 처음에는 쓸쓸하게 나오지만 뒤에는 위지가 있어 없어? 뒤에는 위지 나와? 나오잖아. 뒤에는 위지. 알파벳 D부터 봐봐. 169쪽에 이거 위지잖아. 그런데 또 이즈마카의 어느샌가 이 흰바람벽에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면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나는 이 세상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이렇게 살아서 태어났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잖아. 그러니까 나 어차피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한 존재야.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을 가득 찬다. 이런 감정 갖고 살아가게 한 거구나. 그리고 이번에 나를 위로한 듯이 그리고 나를 울력한 듯이 눈질하며 주먹질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하늘은 곧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야? 하늘에 여기서 상대 의미는 하늘이야? 아니지. 그럼 뭐야? 약간 신이나 또 운명이나 이런 것들 얘기한 거잖아. 그래서 내 운명적으로 세상에 나를 낼 적에 그가 가장 귀하고 사는 것들은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을 사는 사람 많지 없구나 깨달음이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뭐 할 거야? 어차피 하늘이 처음부터 나한테 쓸쓸하고 외롭게 살게끔 얘기했으니까 이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자. 이건 그냥 내 운명이구나 하고 받아들인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이런 운명에 순응하면서 뭐 하는 거야? 의지를 가지게 된 거야. 마지막에는 처음만 쓸쓸한 거지 시 전체가 다 쓸쓸한가요?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 시의 의미 파악을 해야지.
만약에 디귿을 놓고 여기서 스스로한가요? 아니, 여긴 아니지. 운명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이제 스스로도 그냥 받아들인 거니까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뒤부터는 무기력함이 없는 거야. 그리고 분명히 기억할 건 운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잖아. 운명을 거스르는 게 아니야.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지금 더 버티겠다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에 얘기한 초생달, 바보지꽃, 짝새, 당나귀, 프랑스 잼, 도연명, 라인의 마리아 이렇게 얘네들의 특징은 뭘까? 얘네들 얘기한 거야. 자기하고 똑같은 존재니까. 얘네들 미쳐주고 얘네들 의미 물어보면 어떡할 거야? 몰라요? 뭐 그럴 거야? 걔네가 그러듯이 나도 그렇게 뭐한다. 살아갈 것이다. 그 얘기잖아. 물론 얘네들이 실제로 외롭고 쓸쓸하고 이렇게 운명적으로 살아고 뭐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하지만 화자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여기서는 그렇다는 거지.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초생달이 운명론이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 시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야. 22번. 자, 보기를 바탕으로 탐구한 내용이다 나머지와 다른 것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보기 나오지. 하나의 문학작품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맥락과 서로 연계돼 있어. 맥락이라는 건 그냥 주변에 있는 분위기들 전부 뭐 이런 얘기야. 작품 자체의 내적 요소에 대한 분석만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이런 맥락 속에 이해되기도 한다. 그럼 내적 요소가 뭔데? 작품만 갖고 판단하는 거잖아. 사실 이 사람이 여기서 운명론을 왜 받아들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 그건 몰라 우리도. 따라서 작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감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맥락을 고려해서 읽는 것이 좋다. 이래서 문학작품 작가, 사회의 문화적 배경, 상호 특성 등에서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이거 그래서 외재적, 내재적 감상 그거 얘기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나머지와 다른 거잖아. 1번, 2번, 3번, 5번 이 네 개의 공통점이 뭘까? 시 안에서 감상하는 거야? 밖에서 감상하는 거야? 시 안에서만 하는 거지. 근데 4번의 작가는 시 밖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정답이지. 오케이? 그래서 작가라고 보거나 또는 독자의 입장에서 보거나 시대나 사회나 하나만 더 뭐 다른 작품이나 또는 다른 작가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거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외래적 감상이야. 오케이? 근데 이건 아예 용어가 나와 있잖아, 그치? 표현론적, 표현론적, 반영론적이 나오잖아. 근데 이거는 용어가 따로 없지만 이것도 외래적이야. 그러면 외래적으로 본다면 여기 나온 것처럼 뭔가 신상을 본다거나 또는 표현법을 본다거나 또는 뭐 우리를 본다거나 또는 시상동기를 본다거나 또는 화자 자체가 갖고 있는 상황이나 또는 화자의 정서를 본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물어보는 거야. 애들을 보는 거지. 이걸 다른 걸로 보는 거야. 절대적인 건 하지. 음악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크게 맞다고 크게 맞다고 그러고 있잖아. 이 서번 문제도 같은 문제야. 그래서 24번에 1번을 보면 현실을 살아가는 서민들에 대한 화자의 애정과 80년대 암울한 시대 상황을 노래한 작품. 그러면 이거 정확하게 시대를 본 거니까 현실을 본 거지. 맞는 얘기잖아. 그 다음 두 번째, 작가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B 반점 맞잖아. 대놓고. 그치? 처음에 시작할 때. 세 번째, 고단한 삶을 역설적으로 성의 꽃을 피우는 아름다움이라는 걸 표현한다 보면 이건 시 안에서만 보는 거잖아. 표현법이니까. 그치? 그 다음 네 번째, 시인의 독백이라기보다는 시인이 독자에게 소망하는 바를 간접적으로 호소하고 있대. 시인이 독자에게 호소하면 시인의 관점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건 이가 되면 안 되지. B가 돼야지. 그치? 작가가 독자에게 얘기하는 거 이런 식이니까 뒤를 B로 바꿔줘야지.
정답 4번 나오지. 마지막 자신이 그린 슬픔의 유리창을 매개로 쓴 정종의 시의 유리창과 발상 및 표현의 수법 측면에서 유사한 점을 살펴보는 것은 F의 관점이다. 상호 텍스트가 다른 작품과의 비교를 하는 거니까. 상호적이라는 게 원래 두 개가 있어야 상호적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다른 것과 비교하는 게 상호 텍스트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단어 뜻을 보면. 오케이?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성애꽃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언동학판일수록 선연이 피는 성애꽃 이거 역설이 아니야. 이게 없어. 아, 몇 번 얘기 역설 아니라고 이거. 역설 거기가 아니라 차가운 아름다움이 역설이라고 그랬잖아. 아, 왜 이래? 그냥 시 전체 역설하고 있는데 어디가 역설인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왜? 차가우면 누가 아름답다고 생각해 통상적으로. 우리는 아름답다는 건 뭔가 따뜻하거나 시원하거나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아름다움을 생각하지. 너 뜨겁다, 춥다, 차갑다 이런 걸 누가 아름답다고 얘기해. 그치? 그러니까 이게 역설이고 성의 꽃은 진짜 꽃이 아니야. 그치? 아니지. 그러면 실제로 세 번째, 네 번째 줄은 역설이 될 수가 없잖아. 왜냐면 성애는 정말로 혹한일수록 더 잘생기잖아. 그치? 이게 진짜 꽃이면 세 번째, 네 번째 줄 당연히 역설이지. 왜? 진짜 꽃은 겨울일수록 선연하게 필 수가 없는 거잖아. 근데 성애는 여름일수록 안 나오잖아. 이게 새벽 시간도 아니고 낮에 뜨거운 시간이야. 그러면 이게 성애들이 막 이렇게 창가에 있을 수가 있어? 아니잖아. 추운 새벽이니까 그렇게 숨결 자체는 사람들이 이거 하지 않아도 성애가 생긴다는 거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원래 과학적으로 딱 증명된 얘기니까 역설이 아니지. 역설은 반드시 모순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 모순이야? 역설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치? 그런 거라고. 밥을 먹어서 배가 불러요. 이건 역설이 아니지. 밥 먹으면 원래 배가 부르니까. 밥 먹는데 배가 안 불러요. 먹어도 배고파요. 이런 게 역설이지. 먹어도 배가 고프면 말이 돼? 먹으면 먹을수록 배가 불러야 정상이지. 찌양조 많이 먹어도 먹는데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걔가 우리가 보는 화면 안에서 거기까지가 자기 한계겠지. 그거보다 더 먹으면 걔도 토할 수 있겠지. 안 그래? 하루 왼쪽에 앉아보고 라면 100개를 먹을 수 있는 거 아닐 거 아니야. 그렇게 실험하다 죽을 수 있으니까. 29번 정답 봐봐. 29번에 그 디귿의 감각의 전이는 뭐야? 감각의 전이는 둘 다 없기는 한데 무슨 뜻이야 이게? 감각적인. 그럼 두 개씩 감각이 없어? 두 개씩 다 감각 나오는데 화에도 이미 신발한 경우에도 시각만 해도 나오잖아. 이미 어둡다 시각인데 나에서도 이미 차갑다 이것만 봐도 촉각 나오는데 그치? 그러면 감각의 전이가 감각이라는 뜻이 아니잖아. 공감각이라고. 공감각 같은 말이다. 공감각을 풀어서 얘기하면 그걸 감각의 전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된다고. 봐봐. 또 맨날 배워보잖아. 푸른 종소리라고 하면 결국은 종소리가 푸르게 느껴진다는 거잖아. 진짜 종소리가 푸를 수 있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공감각은 문학으로 가능한 거지 실제로는 불가능한 얘기잖아. 너 종소리를 실제로 본 적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뭐야? 문학에서만 가능한 얘기야. 이게 같은 말이야. 그냥 감각이라는 뜻이 아니라고. 공감각 처음 배우냐? 이거 중학교 때부터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럼 공감각의 뜻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풀었는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그럼 나 지금대로 하면 이상한 거지. 이것도 정답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이거 감각으로 잡으면 둘 다 감각이 대놓고 보이는데. 대충 그렇게 하면 성적 대충 나온다니까. 이 마음가짐이 대충이가 그런 거야. 처음부터 얘기했지. 단어는 최대한 많이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고. 읽을 수 있는 거와 해석 능력이 분명 다르다고 그랬잖아. 덧치기 할 때마다 문제를 반복하고 무미건조하게 푸는 게 아니라 선지를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고 해야지. 그치? 비문하면 더 심할 거 아니야.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호지는 잠깐 쉴게요. 호지의 질문. 저 7번 7번. 저 14번 14번. 또 저 17번 7번. 22번 22번. 여기 4개. 한 누가? 진짜 누가 보니까 7번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보기를 참고해서 보는 거잖아. 이 작품에서 다섯 아들은 북각 선생을 여울이 여기고 있다. 근데 이거는 얘네들이 여울이 여긴다는 건지 북각 선생이 진짜 여울이었어? 그건 아니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다섯 아들의 탐욕과 어리숙함이지. 성급함이나. 그죠? 이는 북각 선생의 위선을 풍조하기 위해서 작가가 마련한 설정으로 그들이 여우에 대해서 하는 말과 행동은 북각 선생의 성격과 행위를 암시한다. 1번에 보면 사람 모양으로 변할 수 있다. 이런 말은 북각 선생이 진정한 선비가 아님을 암시한다. 얘는 맞는 말이지. 여우가 사람 모양으로 변하는 것 자체가 북각 선생이 뭔가 사람 같지 않다는 얘기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북각 선생은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사람이 맞긴 해. 근데 두 번째, 여우의 가치를 얻은 이는 천만금을 지닌 부자가 된다는 말은 북각 선생이 부를 이용해서 높은 벼슬을 얻었음을 암시한다. 근데 여기서 북각 선생은 실제로 어떤 이 사람이 어떤 벼슬을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 나온 게 있어? 이 사람 뭐 벼슬아치 있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 선비 넌 선비가 정말 벼슬아치라고 생각해? 너 선비가 뭔데 그런 얘기해? 선비가 무슨 벼슬인데? 너 선비의 뜻을 몰라? 선비가 과거 시험 보면 선비라는 걸 해주는 거야? 아니지. 선비는 그냥 공부하는 사람의 뜻이야. 이거 계급과 아무 상관없어. 그 선비가 무슨 권력을 가져. 그냥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양반을 선비라고 하는 것 뿐인데. 이 양반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학문적 경지가 높으면 맞아도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야. 북각 선생이 여기서 위선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위선자가 뭔데? 헛가속이 그냥 다른 사람이잖아. 헛가속이 다른 거하고 돈이 많은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도 없지. 그리고 겉가속이 다르면 이 사람이 무슨 영의정이야? 뭐 이조판사야? 아니잖아. 선비는 벼슬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정답이 2번밖에 안 되지. 실제로 북각 선생이 여기서 얼마나 돈 갖고 있는지 알아? 선비니까 돈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니면 선비라고 얘기하면 돈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이렇게 물어볼 거야? 맞아? 자, 이 사람이 영의정이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의정이면 권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지. 근데 영의정이야.
돈이 많다, 적다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없지. 권력과 부는 다른 말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권력도 없고 부도 없어. 왜? 학문적인 게 높자고 얘기해요. 그럼 교양이 높은 거지. 교양이 높은 사람은 우리가 권력이 많다고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럼 공자가 과거에 권력이 많은 사람이야? 아니잖아. 다른 거라고. 누가 성비를 개그같이 알고 있어? 벼슬같이 알고 있고. 정답 2번 나왔어. 세 번째, 여우의 신을 얻는 이는 대나에도 그림자를 감출 수 있다. 북각성이 농부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감추는 예고한다. 실제로 농부 앞에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말을 바꾸잖아. 그러니까 위선하는 모습이지. 네 번째, 여우꼴이 얻는 자는 남을 잘 꼬드겨 자신을 좋아하게 만든다. 북각 선생이 범 앞에서 비를 맞춰 힘이 연결된다. 실제로 비를 맞췄지. 그 다음 마지막, 저 여우놈을 잡아 죽이자. 그 얘기는 잘못하면 뭐 할까? 북각 선생이 죽을 수 있으니까 이거 봉변이잖아. 봉변 나올 것 같으니까 실제로 아들들 왔을 때 뭐 했어? 도망간 거잖아. 안 그랬으면 실제로 북각 선생이 어떻게 됐을까? 죽었겠지. 죽고 나서 여우를 변할까? 안 변하겠지. 왜? 진짜 여우가 아니니까. 그럼 아들들은 그냥 뭐가 되는 거야? 살인자가 되는 것 뿐이겠지. 그죠? 근데 그런 내용이 나온 건 아니고. 14번. 14번은 보기에 맞춰봐야 돼. 자, 윗글을 이해하는데 보기를 바탕으로 보는 거잖아. 열하일기가 쓰인 18세기 후반은 정조가 정치를 개혁했던 시기로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가 추진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근대적이면서 새로운 질서를 추구한 게 아니었다. 그런 사회적 변화가 추진되었지만 근대성을 가졌어, 안 가졌어? 안 가졌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 당시 여전히 성리학 중심의 세계관과 양반 중심의 계급 질서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직접적인 방식 세트를 비판하는 건 쉽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오화 방식을 쓴 거는 비판을 간접적으로 한 거야? 직접적으로 한 거야? 다음 주 시험에 왜 이렇게 대답이 안 나와? 이거 되게 많이 얘기했는데. 우화 자체가 무조건 표현법 뭐가 나와? 너 우화? 지금 표현법으로 하잖아, 표현법. 의인화가 나오잖아. 이렇게 보이네. 너밖에 얘기 안 했는데. 그치? 그러면 범이 실제로 사람을 비판할 수 있어?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우화 자체는 무조건 정기성인 거야. 기본적으로. 그치? 근데 이렇게 비현실도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은 거지. 직접적이라면 실제 인물들을 끌어오거나 그러면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북한선생은 그 당시 실존 인물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화 방식을 통한 비판은 어떤 우화 방식 전부가 간접적인 거야. 기본적으로. 이거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야. 혼자 얘기할 때마다 계속 얘기한 거야. 그래서 간접적하고 우회적하고 우의적하고 다 똑같은 말이라고 얘기했잖아, 이미. 이거 누가 처음 얘기한 줄 알아? 문제 할 때마다 계속 얘기한 건데? 할 때마다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또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러지 말고 잡아둬야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간접적 비판이가 무조건. 그러니까 일본에 보면 윗글에 등장하는 북각 선생은 시대 상황의 변화로 인해 경제적인 몰락을 겪고 있는. 근데 기본적으로 북각 선생이 가난한지 아닌지 우리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경제적 몰락과 이건 아무 상관이 없지. 그치? 그 다음 윗글에서 범을 의인화시켜 이야기를 구성한 것은 양반들에 대한 비판 강도가 세고 비판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라고 관련성도 있다. 얘는 정답이지. 왜? 어쨌든 양반들을 범하고 비교하면서 계속 비판하고 있잖아. 이야기 전체에서. 그러니까 이건 내용과 연결이 될 수 있지. 근데 세 번째, 서민들을 교화하기 위한 거야? 아니지. 너 서민이 양반이란 뜻이야? 아니지. 서민은 어떤 계층이야? 보통 그런 걸 다 묶어서 계급을 뭐라 그래 그 당시에 한국 사회에서는.
평민이라고 하겠지. 그냥 평민계층이잖아. 안 맞잖아. 서로. 양반은 4대부니까 하나 더 높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맞지. 이거는 서민들을 비판하는 의미 아니니까. 그럼 농구를 비판했었어야지. 처음부터. 그치? 네 번째, 위크레 작가는 자신의 분신한 사람을 등장인물 설정해서 자신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드러내려 노력하고 있다. 근데 자신의 분신한 사람들을 등장인물 설정했다? 근데 범이 사람이야? 아니니까 4번도 아니지. 사람을 등장인물로 자기와 비슷하게 드러냈다. 근데 범으로 드러냈잖아. 안 맞잖아. 그러니까 4번 선수도. 이해돼? 5번. 윗글에 등장하는 범과 북각 선생은 표면적으로 다른 개성과 성격을 지닌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대한 시각과 접근 방식이 유사하다. 그러면 북각 선생과 범의 성격이 유사하다는 얘기잖아. 5번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성격이 비슷하면 범이 얘를 깔 수가 없잖아. 왜? 범도 그런 유선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위선자가 위선자 어떻게 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5번은 모순이 있지. 둘의 인물의 성격은 다른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 17번. 7번에 바르게 짝지은 거야. 1번은 이미 13번 문제에도 있는 거니까 맞는 얘기잖아. 그치? 기억은 무조건 맞아. 니은 북각 선생과 동리자의 언행을 희화한 것도 맞지. 얘네들이 비판의 대상이니까. 근데 디귿의 장면이 자주 전환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장면 전환은 한 번 정도밖에 없잖아. 말 그대로 동리자의 집에 있다가 범을 만나고 끝 장면이 변하고 한 번밖에 없는데 어떻게 빈번해. 빈번을 하면 많이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그 디귿은 안 되지. 그 다음 상징적 소재를 통해서 주제함수한 것도 안 나오지 딱히. 그러니까 디귿 니은 빠져야지. 정답 기억 니은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 22번. 22번도 앞에 나오는 보기하고 똑같은 보기야. 그러니까 이건 보기 또 안 읽어도 되고. 1번을 봐봐. 공부한 유교사에서 바다에 힘든 내용이었기에 호령에 의인한 작가가 선을 말에 대변하도록 간접직구를 활용했다. 방금 얘기한 그대로 나오잖아. 오늘 1번 나오지. 근데 2번. 국가나 성장적 뜻에서 대변하는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아니지. 이거는 왕을 비판하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탈락. 그 다음 세 번째.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추진되는 시대적 배경으로 해서 동물을 의인화해서 주제의식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서 소설처럼 됐겠다. 근데 이거는 우화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기법이 아니지. 박지원이 최초로 쓴 게 아니니까. 그전에도 이미 있었단 말이야. 우리나라 우화 방식은 이미 신라 시대의 글에도 있어. 물론 제가 그걸 어떻게 하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하지만 수업 시간에 내가 이걸 갖고 이단이 쓴 우화는 최초의 우화다라고 얘기한 적도 없잖아. 그럼 새로운 게 아니지. 처음에 한 게 새로운 거지. 남들이 다 해놓은 거 해놓은 게 뭐가 새로운 거야. 그치? 그 다음 네 번째. 18세기 후반 양반 중심의 계급 질서를 고려하여 의인화 풍자라는 간접적 방식을 통해서 양반계의 직접적 언급하지 않고 작가의 비판에 지도했다. 근데 여기서 양반 중심의 계급 질서를 고려한 내용이 있어? 그런 거 안 나오지. 어떤 계급은 고려해서 비판하지 않고 어떤 계급 양반 안에서 급을 나눠서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 양반 전체를 그냥 비판한 거잖아. 그러니까 양반 계급을 고려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그 다음 마지막. 성리학 중심 세계와 양당 중심의 계급 질서를 비판하기 위해서 간접적 방식의 의인화를 활용했다. 여기까지 맞아. 근데 근대적이면서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는 대안적 인물형이 제시된 사람이 없잖아. 여기서. 만약 이렇게 물어보면 너 누구라고 얘기할 거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뒤에는 말이 안 되지. 범은 얘를 그냥 비판하고 갔잖아. 그러니까 얘가 무슨 근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이런 거야. 이거 그리고 하나 기억할 게 한글로 쓰였지만 원래는 한문소설이야. 한문소설인데 한문으로 돼 있으면 우리가 읽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한글로 바꿔놓은 거야. 이거 내신에서만 나왔으면 얘기야. 모의고사 그렇게 어떻게 나와. 근데 내신에서는 니네 교과서에도 이거 한문소설이 되면 나와 있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돼. 그리고 범이 비판하는 사람은 한 명뿐이야. 범은 누구만 비판해? 북각 선생만. 범이 동의를 만난 적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글 전체에서 비판하는 사람은 2명이지만
호랑이가 집도들을 비판한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것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아들들도 비판의 대상인가라고 하면 맞아. 왜? 아들들도 어리석고 성급하고 탐욕적이니까 비판적이지. 근데 여기서 아들이나 동의자는 계급을 알 수 없으니까 얘네들을 뭐 사대구를 가지고 비판하는 이렇게 나오면 맞는 말이 아니겠지. 북각선대만 그렇게 되는 거고. 오케이? 그리고 이글 속에 그러면 이 얘기가 맞을까? 희락사상에 반영되어 있다. 맞는 말일까? 맞아. 박정희 시작하니까.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부동산 상식이니까. 성리학사상을 비판한다는 게 다른 학문 갖고 비판하는 거겠지. 그러면 성리학자면 성리학자를 비판하겠냐? 네가 여자인데 여자를 비판하는 내용 쓰겠냐?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런 내용 잘 안 쓰겠지. 실학자니까 성리학을 비판할 수 있는 거지. 자기가 성리학자면 성리학을 왜 비판해? 그리고 이 글은 양반 계급을 철폐하자는 얘기가 아니야. 절대로. 계급 타파의식이나 계급 파괴의식이 있는 게 아니야. 양반을 비판한다고 해서 양반이 없어져야 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 건 아닌 거야. 다른 말이니까 두 개는. 오케이? 그 다음 교원가 넘어가세요. 교원가 질문. 저 14번이요. 14번 19번이요. 19번 두 개? 네, 잠깐만요. 저 27번이요. 27번 세 개? 마지막? 자, 14번 14번을 보면 화자의 정서가 서로 비슷한 것끼리 묶어주세요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 완벽한 해석 문제지. 문제를 보면 그러면 기억을 봐봐. 기억에는 강한 유업의 경박자를 만났다. 근데 이렇게 된 건 이 사람을 비판하는 얘기지. 경박자라는 거는 그 사람을 업신여기서 얘기한 거니까 무시하거나 싫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이건 무조건 원망이 돼야지. 그 다음 니은에 뭐라 나와? 3, 3, 5 야이원에 새로운 사람 나왔어? 혹시 너 새로운 사람 만나? 기생 만나고 다니냐? 이게 그리움이야 원망이야? 새로운 사람 만난다고 비난하는 내용이지. 그 다음 지금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립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집에서 무조건 그리움으로 보내야지. 그 다음 리을에 차라리 자매들어 꿈에나 님을 보려 한다. 그럼 꿈에 님을 보고 싶다는 건 그리움이야 원망이야? 그리움이지. 그럼 리을도 그리움이지. 그럼 이제 비음만 확인하면 되네. 비읍에 볼 때 미음하고 뭐라 나와? 미음에 계단에 비스듬히 서서 님 계신 데 바라본다. 근데 거기 왜 바라보고 있어? 원망하려고 바라본 거야? 그리워서 바라본 거야? 그리워서. 그 다음 마지막 아마도 님의 지위로 살뜰말 듯하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결국은 남편 때문에 남편 탓으로 내가 살지 죽을지가 왔다 갔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이건 그리움이 아니라 원망이지. 남편이 제대로 안 하니까 내가 사는 거 같고 죽는 거 같고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해석이. 그러니까 정답은 1번밖에 안 나오지. 오케이? 만약 남편이 제대로 했으면 내가 남편 탓으로 살뜰만 탓하다 이런 얘기 뭐가 해? 이건 남편을 탓하는 거니까 그리움이 아니라 원망이 되는 거지. 그 다음 19번 19번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보기에 지금 나오지. 규방가사는 조선시대 주로 양반가의 부녀자들이 지은 가사작품 통틀 이른 말인데 규방가사는 남성 중심의 봉건사회였던 조선시대에 여성의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규방가는 집을 나가 남편을 기다리며 남편에 비해서 제한된 삶을 사는 여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왜? 봉건사회의 특징이니까. 이게 남편에 대한 그리움, 기다리는 시간의 지루함, 시름을 달리기 위한 노력, 남편의 부정에 대한 질투, 원망 등을 진솔하게 묘사해서 규방가사의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다.
그래 야유원의 새로운 사람을 언급하는 거는 남편이나 엄마 아까 나왔잖아 그대로 얘는 저도 아니지. 그 다음 백마금 편이라는 게 남편이 호화스러운 행장을 하고 밖에 나돌아다닌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이런 경방자로 표현된 남편은 규방에서 남편을 기다리며 제한된 삶을 사랑하자고 대변되고 있다. 왜? 자기는 집안에만 있는데 남편은 밖으로 싸돌아다니는 거니까 자기하고 반대잖아. 그 다음 세 번째 인연이 끊어진 것 같지만 생각을 한다. 그럼 누구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거야? 님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건 님이 그립다는 얘기잖아. 안 그리면 뭐라 생각해? 그러면 원망과 그리움이 다 있는 거 아니야. 네 번째 시름을 달리게 녹기금을 연주했다. 맞아. 근데 과거와 달라진 솜씨에 자책하는 내용이 없지. 그러면 녹기금은 연주를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 나와? 해석해 보면 녹기금 연주했을 때 210쪽을 보거나 아니면 207쪽을 보거나 하면 녹기금 나오고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저변화 한곡절에 시련조차 섞어 탄다 이렇게 나오니까 녹기금을 이렇게 연주하니까 슬픈 소리만 나온다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연주 솜씨가 옛날보다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연주를 하는데도 남편이 없으니까 슬픈 소리밖에 나지 않으니까 좀 짜증난다는 거잖아. 그래서 안 하는 거지. 왜? 같은 슬퍼 죽겠는데 연주도 슬프면 더 슬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연주 안 하겠다는 거야 이제. 자책감과 상관이 없지 여기는.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이겠죠 해석대로 보면. 마지막 이거는 장인물 맞잖아 봐. 꿈은 뭐야 그러면? 매개체. 뭘 매개체? 무슨 매개체? 님을 보려고. 보려고 하는 매개체인데 그거를 맡고 있는 애들이 당연히 장인물일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 27번. 이 7번에 보면 이거 보기에 나오긴 하잖아. 귀원가의 작가로 알려진 헌안선원은 남다르게 총명했지만 타고난 재능에 비해 행복하게 살지 못했어요. 15세 명망 있는 집안의 출신인 김성립에게 시를 갔으나 김성립은 호사스러운 행장을 하고 정처 없이 다니며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헌안선원은 그런 남편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어요. 헌안선원은 그런 남편과의 불화로 외로움에 시달리면서 남편을 그리웠을 뿐만 아니라 어린 자식을 믿고 뱃속에 아이까지 유산하는 불행을 겪었어요. 또한 고부간의 불화, 고부간이 뭔지 알지? 너 처음 들어봐? 고된 시집살이 했던 걸 보인다. 고부간의 불화가 고된 시집살이하고 뭔 상관관계가 있어?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 심각하네. 이건 무조건 맞는 말이야. 고부간이라는 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 얘기하는 거니까. 시어머니랑 며느리 갈등하면 당연히 시집살이가 편하겠냐? 시어머니 집에서 같이 살고 있을 텐데, 그치? 이해돼? 너도 이런 거 하기 싫으면 뭐 하면 돼? 나중에 결혼해서 같이 안 살면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추석 때 시어머니가 이렇게 우리 집부터 올 거지? 아니야 저는 저희 어머니 집부터 갈 건데요. 그럼 갈등 생겨 안 생겨? 그게 고부간의 갈등이야. 이해되니? 이런 거 안 하려면 두 가지. 결혼하지 않거나 아니면 뭐 하거나 같이 살지 않거나. 그러면 갈등이 좀 더 날 거 아니야. 같이 살면 갈등 많이 하겠지. 그러니까 1번에 볼 때 경박자는 분명히 아까도 원망이었으니까 비판 맞지. 이번에 당시의 마음쓰기 사로는 디딘 듯하다. 그 당시가 남편과 결혼했더니 결혼 생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집살이의 고통도 맞겠지. 왜? 사로는 디디고 있으면 언제 깨질지 모르니까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잖아. 세 번째, 3, 4, 5 야유원에 새로운 기생이 나왔단 말인가? 그럼 기생제 지나면 방탕한 생활 남편의 모습도 맞지. 그 다음 백마금 편은 뭐라고 얘기되어 있어? 그냥 남편의
그런 겉모습이 호사스럽다잖아. 그치? 이거 해석했을 때 이거랑 과거 준비랑 관계가 있냐? 그리고 남편이 여기서 과거 준비하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나가서 뭐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잖아. 술 마시고 여자만 만나고 생각하는데 왜 과거 준비? 안 맞잖아 해석이. 아니 그리고 과거 준비하는 남편을 왜 원망해? 술 먹고 놀러 다니면서 집에 안 들으니까 원망하는 거잖아. 내용상 안 맞지. 남편이 과거 준비했던 내용 자체가 나오질 않았으니까. 마지막 5번. 인연이 끊어졌어도 생각이 없을 거냐? 그러면 인연이 끊어졌다는 게 결국은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게 불하잖아. 하지만 생각한다면 여전히 사이가 안 좋지만 그래도 그립다는 얘기잖아. 왜? 사이가 안 좋다 그래도 이혼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으니까 그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누구 집이야? 남편 말 그대로 시집살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보호해줄 존재가 시어머니겠어 설마? 아닐 거 아니야. 봉건적 사회 속에서 남편이 이렇게 밖으로 싸돌다니면 당연히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잘못했으니까 미안하다 이런 얘기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잖아. 네가 똑바로 안 하니까 며느리 네가 똑바로 안 들어오니까 지금 이 모양일 거야 내 아들이. 네가 똑바로 안 하니까 네 자식 죽을 거 아니야. 이런 막말로 성립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어머도 맞는 얘기지. 오케이?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딸 낳는 게 무조건 여자 탓이잖아. 그게 말이 돼 생물학적으로 볼 때? 지금은 또 과학적으로 볼 때 그게 남자 탓이고 여자 탓이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냥 조합을 그렇게 하는 것 뿐인데 그게 어떻게 여자가 똑바로 해주질 않으니까 남자가 태어나는 그 여자가 태어나는 거나 가부장자 사연이가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공문된 사연이고. 오케이? 그리고 소상강 이런 거 나오잖아. 그 212쪽에 D 다음에 보면 소상여우라고 나오는데 이 소상강은 우리나라 강이 아니야. 기억해야 돼. 그럼 우리나라 강이 아니면 이국적이다. 말이 틀려. 이거 중국의 강이니까. 그럼 이국적이다. 맞아 틀려. 맞죠? 뭘 고민해. 이국적인 건 그냥 우리나라가 아닌 건 다 이국적인데. 왜요? 이국적이지. 외국어. 당연히 이국적이지. 근데 한국어 이국적이지 않지. 그냥 그런 거야. 자, 규형과 글의 종류는? 글의 종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시드라고 천연스럽게 나와? 아니 19번에도 지금 규방과사라고 되는 거 나왔는데 아까 안 그래? 대놓고 규방과사라고 얘기 나왔는데 무슨 시조야 그걸 밑도 끝도 없이. 그치? 규방이 뭐 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규방과사는 여자가 지은 가사가 의미잖아. 그래 종류는 가사고 시조가 아니라. 시조 가사의 차이점이 뭐야? 공통점이 뭐고? 운율이 뭐한다? 같다. 차이점. 길이의 제한이 있는 게 뭐? 시조. 그렇지 않은 거는 가사. 시조는 글의 길이가 어떻게 제한되어 있어? 설명해봐. 3, 3, 4, 4. 예? 글 길이요? 글의 길이에 제한이 있다면 글의 길이의 제한을 알 수 있는 게 뭐야? 초장, 중간,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그리고 45자 가까이 정도밖에 못 쓰는 거. 그거의 길이 제한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단가라고 얘기하지. 왜? 짧으니까. 얘는 장가가 되겠지. 왜? 기니까. 같은 말이야 다. 그래서 사설시조나 연시조를 장경시조로 얘기하는 거. 왜? 기니까. 그런 거라고. 그 다음 문이야기 질문.
7번. 27번. 10번. 자, 고민의 창에서 육교를 감사하면 적자가 나는 것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기에 나오지. 농민에게 유일한 생산수단이자 삶 그 자체였다. 땅은 주인공 한동문의 구한말 고 원님에게 억울하게 땅을 빼앗겨 일제강점기 무차별적 조선장을 사들였던 일본인에게 얼마 남지 않은 땅을 팔고 수작이는 전락했다. 여기서 얘기한 일본인이 길천이지, 그치? 길천이는 한동문한테 돈을 받고 땅을 산 거야? 아니면 얘한테 뺏은 거야? 길천이는 일본인은 한동문한테 땅을 뺏은 거야? 뺏은 거야? 찾아봐, 뺏었는지. 네가 218쪽에서 길천이가 한동문한테 땅을 팔았다는 내용이 있는지 찾아봐. 어차피 227, 228 여기 질문하면 되는 거니까. 그치? 이런 애면 나와? 너 찾을 수 있어? 찾을 수 있냐고? 어디야? 얘기해봐. 맥가즈. 한지만은 길천이에다가 눈을 팔던 이등인지 눈을 팔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돈을 내고 샀다는 얘기잖아. 그럼 빼앗은 게 아니잖아. 안 그래? 그렇잖아. 그러면 이 문제는 답 1번 쉽게 나오지 않아? 강제로 뺏었다는 게 말이 돼? 길천이가? 바로 나오잖아. 땅을 가지고 돈을 받고 매매했는데 무슨 사고? 말 그대로 둘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고 판 거잖아. 근데 일반 사람들은 바로 토지를 강제로 뺏어놨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그리고 땅을 가지고 돈을 갖고 산 사람이 무슨 수탈한 사람이야. 수탈한 사람은 위에 있는 원님만 그러겠지. 안 그래? 이거는 1번 말고는 나올 게 없지. 땅을 팔았어요가 땅을 빼앗겼어요 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이거 몇 번 했어? 이건 다 할 필요가 없어, 선생님. 답을 처음 몇 번 했어, 이거? 저 4번. 4번. 장태식과 영남과 같은 친일 기득권자들에게 유리한 토지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한성문의 농민의 처지 나아질 수 없었다. 실제로 지금 한동문의 처지가 나라가 바뀌었다고 바뀐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리고 분명히 보기에서 마지막 5줄에 나오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땅에 대한 소유권이 일제강점기에 재산을 축적했던 친일 세력에게 넘어갔다. 그리고 장태식과 영남은 친일 기득권자들에게 라고 나오는데 얘네들은 친일파 맞으니까. 그럼 4번은 맞는 얘기지. 사라진 다음에 길천이가 사라졌잖아. 일제강점기 끝나고. 그러면 실제로
땅을 판 사람이 누구야? 길천이가 일본을 갔을 때 길천이 땅을 판 사람이 누구야? 그 네가 못 외울 거니까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 안 그래? 강태식이가 팔았잖아. 강태식이가 228쪽에 나오잖아. 그냥 봐봐. 228쪽에 처음부터 길천이 인인들은 땅을 죄다 놓고 하니까 그 전인들과 도로 찾아낸 게 옳지 무슨 말이야? 인혁이 이 몇갓을 전에 길천이가 팔았다? 그랬으니까 인인들이 땅을 다 내놓고 하니까 인혁을 팔았던 사람 공짜로 도로 찾겠다? 그래서 뭐 개같은 소리 이제 집어치우고 어서 그래요. 난 버젓이 길천 농장 살림 관리인 강태식이한테 돈 2천 원 주고서 계약서도 샀어요. 강태식은 길천이가 준 위임장 가지고 팔았어요. 그러면 실제로 길천이가 강태식한테 위임장 주고 강태식이 팔아 넘긴 거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길천이 밑에 있던 강태식은 이 위임장을 갖고 있는 애니까 친일파가 맞잖아. 안 그래? 그럼 맞는 얘기지. 4번은 결국은 친일파끼리만 서로 뭐 했어? 사고 팔고 이렇게 해서 돈 왔다 갔다 한 거잖아. 이해돼? 야, 만약에 이 사람한테 유리한 토지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으면 한국인한테 다시 그 땅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결국 땅 안 줬잖아. 땅 안 줬다는 건 이런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 뭐야? 그 당시 정책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 실제 한국문 자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자기가 돈을 갖고 팔았는데 일본이 사였다고 해서 그 땅이 왜 자기께 돼야 돼? 이게 말이 되는 문제야? 만약에 네가 땅을 팔았어. 근데 그 사람이 먼저 죽었어. 너보다. 그럼 그다음부터 그 땅이 네 거야? 그러니까 이거 주인공 어떤 인간이라고 그랬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 논리학에서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 없어. 라고 얘기했잖아. 논리학에는 긍정적인 사람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다 부정적인 인간들밖에 안 나오고 시대도 부정적이고 그 다음 정책도 부정적이고 이런 거예요. 근데 제목이 논리학이니까 주로 배경은 어디야? 시골, 농촌 이런 거잖아. 그 다음 7번 7번에 보면 공통적인 문제를 얘기한 거야. 거기 나오지. 낙후된 도심이 개발되면서 원주민이 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개발된 지역으로 중산층이 대거 유입되면서 임대료가 상승되고 이를 감당하기 힘든 원주민들이 외곽 지역으로 이어 떠나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3회 터전 잃어버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심개발 사업이 재난이에요. 그럼 결국은 여기 원래 있었던 원주민들이 자기 땅을 뭐한 거나 똑같아. 뺏긴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면 윗글에 나와 가와 같은 정책. 근데 가해 정책을 보면 1인 재산을 조선인에게 판다. 근데 이거 지금 누가 팔고 있어? 친일파들이 팔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원래 거기에서 농사 짓고 살고 이런 사람들 자체가 다 뭐가 돼 있어? 땅 다 여전히 잃는 거지. 둘 다 똑같잖아. 그러면 결국은 정책적으로 볼 때 원래 여기 살던 사람들이 다 뭐 했어? 결국 손해보는 거잖아. 이득들에게 없고. 그러니까 돈에 나올 게 5분밖에 없지. 이거 다 뭐 했냐? 둘 다 정책의 문제라는 얘기인데 1번부터 4번까지는 문제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좋은 거 얘기하고 있는데 안 그래? 1번부터 4번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게 있어? 정책에 대해서? 1번에 3의 질이 향상됐다. 근데 보기만 봐도 원주민이 내려오는데 뭐가 3이 향상돼? 그 다음 공정한 분배 구조가 촉진됐으면 얘네들이 3회 터전 잃어버렸겠어? 안 잃어버렸겠지. 그 다음 빈부격차가 개선됐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3회 터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네 번째, 국가 역할은 긍정적 인식이 제고될 수 있다. 근데 3회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국가에 대해서 긍정적 인식 가지겠냐? 그러니까 4번까지 다 안 맞는 말이잖아. 내용하고. 이해돼? 그 다음 이 7번.
적절한 것의 개수를 고르세요. 이건 몇 번 하는 거야? 3번이 3번? 4개? 기억은 상력 소재라는 게 논이잖아, 결국은. 그러니까 얘는 맞지. 그 다음, 시점 변화는 없지. 처음부터 끝까지 너 시점 뭐야? 전적 작가 시점이지. 그러면 얘는 빠지게 돼 있지. 서술자가 인물의 행위를 해설하고 사건의 의미를 직접 제시한다. 왜? 전작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 다음, 열린 결말로 끝냈으면서 라고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독립학교 될 때 만세 안 부르기 잘했어 이렇게 그냥 끝내버렸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내용이. 그러니까 얘도 들어갈 수 있지. 근데 생동감 있는 방언과 작가 얘기를 통해서 풍자 효과를 더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실제로 방언 사용과 풍자는 아무 상관도 없잖아 서로. 그치? 이게 풍자하고 뭔 상관이 있어? 방언 쓰면 그게 비판이야? 안 맞지? 앞뒤가 탈락. 그 다음 해소된 적 없잖아. 탈락. 그럼 몇 개밖에 안 남아? 기억등을 위해 3개밖에 안 남지. 정답 3번. 오케이? 방언은 비판과 아무 상관도 없어. 그럼 방언 사용하는 모든 소리는 다 비판적이게? 그런 얘기밖에 안 되잖아. 이 소리도 비판적인 거는 방언과 상관이 없잖아. 방언은 여기서 그냥 여기가 농촌이라는 거 알려주는 게 끝이잖아. 오케이? 자, 그냥 홍보가는 넘어가 되고 마지막 꽃건물 해서 질문. 저 17번이랑 7번이요. 저 19번이랑 저 25번이랑 일단 이렇게 7번은 해석을 봐요. 이거 3번에 몸을 팔아버린 것과 마음을 팔아버린 것은 뭘 의미하는 거야? 삼년에 나타난 시대 언제야? 그 세 번째로 나타난 시대가 언제냐고. 그런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것도 있다. 여기부터 그런 동안에 마음을 팔아버린 것도 있다. 여기 나타난 시대가 언제냐고. 일제강점기지. 근데 좌우이익의 갈등은 언제 있어? 광복 끝나고 왔지. 그러면 2번이 말이 안 되잖아. 좌우이익을 얘네가 어떻게 미리 갈등해? 일제강점기는 좌우이익의 대립과 안 맞지. 좌익우익은 이미 해방된 다음부터 나올 거니까. 그치? 안 맞잖아, 지점이. 얘네들은. 이건 문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
19번에 나오잖아. 야, 그러니까 이게 또 266쪽의 오른쪽에 세 번째 줄을 보면 이치에서 자국의 발동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는 현실, 이때 현실이 언제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게 현실 언제야? 일제강점기 끝나고 다음에 현실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3년의 일제강점기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안 맞잖아, 지점이. 야, 일제강점기 때 공산군하고 민주주의가 대립했다는 얘기가 있어? 말이 안 되잖아, 앞뒤가. 19번도 마찬가지야. 19번에 4번은 뭐 많으니까 뭐 얘기할 게 없는데 뭐 했어요, 19번은? 저 3번 했어요. 3번. 그런 동안에 마음을 팔아버린 것도 있다. 근데 생각해봐. 디귿은 아까도 일제강점기라고 얘기했지. 그럼 모스크바 삼국회의 결정서 확인하는데 신사통 찬성을 입장하고 위세 얘기한다고 안 맞잖아, 지점이. 시대가 안 맞잖아, 지금 다. 이런 것들은 언제야? 광복 이후에. 오케이? 그러니까 실제로 맨 마지막 그런 동안에 30년대가 지나갔다 이래부터 강국인 거지. 그 전에 일제강점기인 거고. 오케이? 그 다음 25번. 가와나에 사용된 시어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가에서 얘기하는 이 하늘, 근데 다시 우러러보는 하늘이잖아.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때는 시대가 언제야? 광복되고 나서지, 그치? 그럼 바로 2번 정도 나오잖아. 하늘이 어떻게 일제강점기 조국이야. 그치? 말이 안 되잖아. 별것도 없는 문제잖아. 이건 뭐 했어? 저 4번 했어요. 4번. 오는 봄은 아직 오지 않은 봄이잖아. 왜? 맨 마지막 년에 나오니까. 오는 봄은 완전한 자주공복이 오는 그런 봄을 얘기할 거니까 완전한 광복의 날 맞지. 이 완전한 광복의 날이 다른 말로 하면 자주독립이라고 해도 돼, 안 돼? 안 되지, 그지? 뭘 끄덕거려 되는 거잖아. 너 자주독립이 뭔데? 자주독립이 뭐야? 처음 들어봐? 독립하려고 하는. 자주독립의 뜻을 모르는데? 그지? 스스로 독립한다고. 스스로. 근데 일제강점기 이후에 우리가 독립 어떻게 했어? 어떻게 독립했어? 일본이 그냥 해방 자체를 해줬지. 왜? 본인들이 2차 대전에서 그냥 패배했으니까 도망간 거잖아. 그러면 미군정과 소련에 들으면서 자주 독립된 게 아니라 그냥 독립된 거잖아. 독립이라는 거 자주 독립은 완전 다른 말이야. 왜 단어분거 안 해? 시대는 기본적인 거 얘기 다 해줬는데 왜 머릿속에서 망각해? 기본적인 시대 자체가 들여다보는데 시대를 모르는데 문제 어떻게 맞출 건데? 성리학이 뭔지도 모르고 시각이 뭔지도 모르고 일제강점기 어디까지가 일제강점기인지 모르는데 문제 어떻게 풀 건데? 안 그래? 이거 시대에 무조건 가미된 시라고 얘기했잖아, 처음부터. 시대를 모르면 이 시 해석 자체가 불가능이 된다고. 그리고 나의 새벽은 이건 아침에 안 나오긴 하는데 새벽은 실제로 아침이 오는 시간이니까 희망이 맞아, 통상적으로. 근데 이건 뭐 번외적인 거고 춘하이유는 직접으로 안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가가 너무 맞잖아. 완전한 광복의 날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뭐하고 똑같은 거야? 이 완전한 여기에 나오는 광복이라는 거는 결국은 통일하고도 맞는 말이잖아. 기본적으로 자주독립도 맞는 말이고. 왜? 일제강점기 끝나고 통일 안 되니까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통일 왜 얘기해 맨날? 저는 얘기한 적이 없는데 뭐 그럴 거야 시험에서? 왜 통일 맨날 얘기해? 우리가 원해서 나눠준 게 아니니까. 그리고 원래 한 나라니까. 북한하고 남한이라고 다른 나라가 아니라니까 절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 같은 나라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꽃동부는 완전히 하나가 된 자주독립 국가를 얘기하는 거라고. 오케이?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시어의 의미가
명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넘어가야지. 시대가 들어가는 작품이라면 이게 어떤 시대가 어디다 이게 하나의 시대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제강점기부터 그 다음까지 넘어가는 시대니까 어디까지가 일제강점기, 어디가 일제강점기 아니라 어디가 독립된 상태. 하지만 독립이 된 애들도 왜 얘네가 이런 걸 얘기해? 아직 완전하게 우리가 원하는 독립이 아닌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런 게 필요하다고, 그런 게. 오케이?